안녕하세요. 오늘도 마음속 깊은 이야기를 준비했으니 잠시 숨을 고르고 함께 떠나보시죠.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옛날 조선시대 개성 근처에는 구암초이라고 불리우는 큰 마을이 있었습니다. 임진강 푸른 강물을 끼고 자리 잡은 이 마을은 논밭이 기름지고 날씨가 안원해서 사시사철 곡식과 과일이 그득 열리는 풍요로운 곳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구암초 사람들은 인심이 좋고 베풀기를 좋아한다고 주변 마을에까지 소문이 퍼질 정도였답니다. 하나 구암초 아이평화는 어느 날 갑작스레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글쎄 갓 부임한 구암초 아이사도가 자택에서 차가운 주검으로 발견된 것이지 뭡니까 기한 일이었습니다. 사도는 지병을 앓고 있지도 않은 강건한 사회였고 그렇다고 누군가가 사도의 자택을 침입해 해친 흔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죽은 사도의 후임으로 부임한 사도가 불과 하룻밤을 넘기지도 못하고 도연비명 행사하고만 갔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랍니까? 그 다음으로 부임한 세 번째 사도도 또다시 하룻밤 사이에 죽음을 맞이하자 사람들은 필시 귀신이나 요기의 소행이라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죠. 심지어 사망한 사도들은 하나같이 못 볼 것이라도 보았는지 고통과 포로 일그러진 끔찍한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갑작스레 발생한 기괴한 사도 연쇄 사망 소식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향간에는 흉흉한 소문마저 돌았지요. 조정의 앙심을 품은 반란 세력이 암약하고 있다라든지 산기 신의 원한을 사서 횡액이 내려졌다라든지 온갖 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연이어 터진 흉악한 사건으로 후임 사도들은 구암초 맞기를 거렸지 사도가 없는 마을이라니 점차 구암초 예전의 아름다운 모습을 잃고 웃음소리보다는 곡소리와 시리에 빠진 한숨소리만 가득하게 됐습니다. 결국 심성 고운 사람들은 구암초 뒤로 하고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죠. 이러다가 평화롭고 살기 좋은 구암촌이 졸지의 폐촌이 될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사내가 새로운 사도라 구암초 찾았습니다. 조정에서 구암초 아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특별히 임명한 바구게이비라는 선비였다. 석 사도는 담대하기 둘째가라면 서러운 사내로 학문 분야 아니라 무술의 경지에 오은 걸물 유명했죠. 다만 너무나도 색을 밝히는 통에 조정에서 골칫거리로 취급받는 이 다였습니다. 부의하는 마을마다 대감집 마임과 여식들 하도 올려서 고관, 대작들 미운 털이 단단히 박혔습니다. 심지어 한마님은 파구, 사도의 파밀에 홀딱 빠져서 낮이고 밤이고 뒤엉켜 기다가 그낮 뜨거운 행각을 남편인 김대감에게 들키고 말았죠. 이에 큰 경을 치른 바구 갭사또는 목이 날아가는 대신 부임하면 족족 죽는 악명 높은 고을이 틴 구암
촌으로 발령이 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박사 또는 불만을 품거나 겁에 질리지 않았습니다는커녕 구암촌에 있을 아름다운 마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즐거울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웬일입니까? 구암초 썰렁한 유령마을이나 다름 없어서 미는커녕 젊은 사람조차 몇 없었습니다. 그나마 눈길을 끌었던 여인이라고 세도가 서세은 참판되게 젊은 아내 유미와 만인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야말로 고관대작의 여인에게 손을 댔다가 걸렸다가는 목이 달아나고 말 것입니다. 제 아무리 천하의 남봉꾼 박사또이더라도 이번만큼은 한 수 접고 아래 돌리도 접어야 했죠. 안 되지 안 돼. 이번에도 사고를 쳤다가는 정말로 목숨이 위험하다. 박사 또는 입맛을 다시며 당분간은 조용히 있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무렴 음모를 꾸미는 물에 배들이 원혼 가득한 산귀신 따위가 무섭겠다. 또는 그런 것들은 하나도 두렵지 않아. 박사 또는 잡생각을 지우고 서리의 도움을 받아 열심히 업무에 임했습니다. 대부분 하루를 넘기지 못하고 했기 때문에 인수인계가 더더욱 까다로웠지만 밤이 되어서야 겨우 일이 마무리되었답니다. 박사 또는 지쳤지만 밤하늘에 뜬 밝은 달을 보자 여인의 부드러운 살결 생각이 간절해졌습니다. 대장부 구석 그가 이런 깡손에서 허송 세월을 보내는 것은 여인들에게 죄가 되는 일이로다. 이 차고 넘치는 정력과 혈기를 어찌하면 좋을고 헛헛한 마음의 박사 또는 홀로 술잔을 기울여야 했죠. 그러니 오히려 아리따운 옛 여인들이 떠올라 아랫도리가 불끈불끈하게 뭡니까? 임현감의 여식이 있던 수려시의 봉긋한 가슴이 떠올랐습니다. 손에 한 알름 움켜쥐고 밤새도록 만져도 지겹지 않았다오랬지. 방영감의 안내 진나마님의 잘록한 등허리 또한 일품이었죠. 힘이 어찌나 좋은지. 밤일을 할 때는 그야말로 한 마리 성난 암말과 같았습니다. 요사스러운 눈길로 물른 마을 남정네들의 가슴을 뜨겁게 했던 과부 현영마님도 대단했죠. 몽유도원을 거이엇간을 잠에서 깨고 보니 한낮 화중몽이다우러 몸서리 쳐봐야 무엇하나. 오늘 밤도 일몽 아중을 꿈꾸느라 허명문이 크나 박사 또는 마지막 술잔을 기울이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취기가 올라서인지 오히려 쉽게 잠들지 못했죠. 이리저리 몸을 뒤척이는데 갑자기 끔찍한 한기가 들지 뭡니까? 솜이 불을 목끝까지 끌어올려도 뼛속까지 파고드는 추위에 정신이 더욱 또렷하게 들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랍니까? 어디선가 여인의 울음소리가 구슬프게 들려왔습니다. 어찌 서글피 우는지 듣는 사람의 등골을 오싹하게 할 정도였죠. 박사 또는 젖은 솜처럼 몸이 무거워져서 이빨을 딱딱 맞부딪혔다. 걸물 박구서이가 침상에서 덜덜 떨고 있다니 박사 또는 부끄러움과 무서움으로 눈조차 깜빡거리지 못했지요. 그런데 심지어 울음소리가
바로 박사또의 귓가에서 들려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무슨 괴한 일인지 박사 또는 번쩍 떴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니 아니 글쎄 방구석에 웬 소복을 입은 한 여인이 우두커니 서 있지 뭡니까? 박사 또는 단번에 소복 입은 여인이 귀신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박사토가 어떤 사람입니까? 여색을 밝히기는 해도 의묘호란되는 혈혈단신으로 여진족 병사 30명의 목을 베었고 화살 단 한 방으로 나는 새 2마리를 꿰어버리기도 했습니다. 뿐만이니까 천하장사 출신의 씨름꾼 두아백 코꾸라 튀릴 만큼 무술에 능했다 또는 느긋하게 몸을 일으키고 흐느끼는 귀신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난생 처음 귀신을 보니 호기심이 퉁했는지 했지만 가늘고 유려한 턱선을 보면 분명 엄청난 미인이 분명했습니다. 게다가 얇은 소복 드러난 몸매도 여간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여인의 크게 부푼 가슴은 앞섬을 다 드러낼 만큼 풍만 있습니다. 박사 또는 자기도 모르게 침을 꿀떡 삼켰습니다. 그런 박사 도를 향해 여인이 서서히 다가왔습니다. 마침 물 위를 걷듯 미끄러지는 듯한 발걸음을 보니 정말 사람이 아닌 귀신이었다. 아울스 소름 끼치는 한기도 더욱 강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박사도 두려움에 떨기는커녕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뿐입니까? 박사또의 아랫 토리도 늠름하게 바지를 뚫을 듯이 솟아 있었습니다. 탐욕이 강하다 못해 정력도 강한 탓일까요? 그러자 귀신은 흠칫 놀라더니 흘러내린 머리카락 사이로 2 눈을 크게 치켜떴습니다. 세상 태어나서 처음 보는 광경에 놀라기도 한 것처럼 말이죠. 박사 또는 코웃음 치며 거침없이 바지를 벗어내렸습니다. 어딜 감히 잡기가 경망스럽게 사람 집을 돌아다니느냐. 퇴마 방망이 맛을 보여줘야 정신을 차리겠네. 그러나 귀신도 질세라. 옷고름을 푸는 것 아니겠습니까? 스르륵 소복 저고리와 치마가 내려가자 희미한 달빛으로 속살이 모두 드러났습니다. 창백한 살결은 곱고 고와서 마치 진주의 표면처럼 매끄럽고 윤기가 났습니다. 지금까지 봐왔던 여인들은 지금 이 귀신 여인과 비교하면 장작나무와 다를 바 없이 비쩍 마른 여인들이었다. 귀엽고 오늘 성부를 하고 싶은 괴로구나. 퇴마 방망이로 단박에 천국으로 보내주겠다. 박사 또는 두려움 없이 여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영혼의 불과 학원을 과연 실제 촉감이 있을까 싶었지만 그것은 기후에 불과했지요. 여인의 살결은 차가웠지만 동시에 부드럽고 촉됐어요. 박사또와 귀신 여인은 정신없이 뒤엉켰다. 그렇게 사또는 테마 방망이를 휘둘러 귀신 여인을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뒤로 찌르고 앞으로도 찌르고 밤새도록 귀신 여인을 혼내주었습니다. 귀신 여인은 그야말로 황홀경에 이르러 소리 없는 비명을 질렀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침 해가 뜨자
박사또의 귀에 대고 은근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내일 밤에도 반드시 저에게 사도의 퇴마 방망이를 휘둘러 주셔요. 그러면 모든 것을 다 말해주겠어. 아무렴 그렇고 말고 내 무시무시한 방망이로 너에게 본때를 보여줄 터이니 어디 가지 말고 딱 기다려라. 박사 또는 그렇게 중얼거리면서 잠이 들었습니다. 박사 또도 생전 처음 맛보는 쾌락을 이번 한 번으로 끝내기 아쉬웠답니다. 그렇게 아침이 되자 귀신 여인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박사 또는 주섬주섬 옷을 갈아입었어. 그리고 얼마 안 있어 서리가 나타났습니다. 서리는 당연히 박사 또가 차가운 주검으로 발견되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러기는커녕 박사 또는 팔팔하게 살아 있었습니다. 깜짝 놀란 서리는 엉덩방아를 쥐으며 벌벌 떨었습니다. 박사 또가 사람이 아니라 귀신이라 생각한 것이죠. 좋은 아침이다. 뭘 그리 놀라느냐. 그럴 시간 있으면 나가서 냉수나 한 잔 떠오너라. 당당한 박사 또의 모습에 서리는 주섬주섬 일어났죠. 역시 악명이 자자한 박우사도 타웠습니다. 서리는 허겁지겁 뛰쳐나가서 이를 동네 방에 알렸습니다. 새로 부임한 사도가 하룻밤을 무사히 넘겼다고 구암초는 난리가 났죠. 사람들은 박사 또 간밤에 아무 일 없었냐고 물었습니다. 박사 또는 모르는 척 아무 일 없이 편안하게 잤다고 능청을 떨었죠. 그렇게 이튿날이 되었습니다. 박사는 하루를 모두 끝내고 이부자리에 앉아 귀신 여인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자정이 넘어갈 주 방구석에서 희미한 형체가 스윽하고 솟아났습니다. 박사 또는 기다렸다는 듯이 옷고름을 풀어 헤쳤다. 귀신 여인이 그런 사도를 진정시키며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귀신 여인은 타섯 옷이 고개를 숙이며 본인의 정체를 낱낱이 밝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귀신로 밝혀진 그녀의 정체는 바로 유지와 마님 바로 서세은 판의 전 아내였습니다. 유지와라 그러고 보니 서세은 참판의 현재 아내인 유미와 마님과 이름이 엇비슷하지 뭡니까? 맞습니다. 귀신이 된 유지와 마님은 유미와 마님의 언니였습니다. 저는 서세은 판의 아내였습니다. 그러나 매일같이 이어진 매질의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서운. 그러고 나서는 뻔뻔하게도 또 이제 채어린 여동생을 아내로 삼았습니다. 서세은 참판을 평소에도 난폭하고 아랫 사람들을 하대하는 못된 인물인데 특히 매일 밤만 되면 아내에게 손지검하며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보다 커나게 취해서 지와 마임을 두들겨 패다가 그만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은 것이지요. 발길질을 얻어맞고 쓰러진 지와 마님은 문지방에 머리를 부딪히고 그대로 숨이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서세은 참하는 마을 사람들에게는 유지와 마임이 바람이 나서 한밤중에 야반도주를 했다고 소문을 냈습니다. 그 탓에 순진한 구암초 마을
사람들은 유지와 마임을 천하의 배은망덕한 여인네로 생각하고 있던 겁니다. 이에 한술 더 떠서 아리따운 여동생 유미와 개까지 손을 뻗친 것이죠. 그러한 사실에 한이 깊어진 지와 마님은 천당으로 떠나지는 못할 망정 구천을 떠돌며 사또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문제는 지금까지의 사도들은 바꾸서 도만 담력이 강하지 못했습니다. 지와 마님이 나타나면 그만 공포에 질려서 숨이 끊어지고 말았죠. 박사또님은 귀신이 된 저를 보고도 놀라기는커녕 도리어 따뜻한 사랑으로 받아주시니 반복했습니다. 부디 그릇된 일을 바로잡으시고 불쌍한 저의 여동생도 위험에서 구해주시옵소서. 박사 또는 유지의 말에 염을 파르르 떨었습니다. 이 무슨 간악한 자가 있단 말인가. 이런 천하의 악당이 사대부 행세를 하며 떵떵거릴 것을 생각하자 박사 또는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었죠. 박사 또는 머리를 조아리고 소리 없이 울고 있는 유지와 마님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찬 손이었지만 무척이나 부드럽고 고운 손이었지만 이은 박사또의 친절에 감동에 그을 와라 껴안았답니다. 염려하시어 이바 구석 지혜와 용력으로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소이다. 네. 반드시 그대의 한을 풀어줄 것이요. 쥐와 마임의 간곡한 요청을 듣자 박사 또는 이제야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원인은 바로 서세은 참판에 악행이 있던 것이죠. 하지만 정확한 증거 없이는 참판의 심판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지와 마임의 부탁을 들어주고 싶어도서 판의 짓인지 증명할 방법이 없으면 불가능했죠. 그러자 지와 마님은 구암초 뒤센 큰 쌍둥이 바위 부근에 붉은 석산이 잔뜩 핀 땅을 파면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연기처럼 흩어져 호연히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자 박사 또는 곧바로 사람들을 끌고 서세은 참판에 집을 급습해 체포했지만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증거도 없으면서 감히 사또 따위가 무하한다며 으름장을 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박사도 눈 하나 깜찍하지 않았습니다서 참판에 아나무인한 태도의 분노가 부글부글 끓어올라 채 보고 모고 당장 멍석마리를 시키고 싶은 마음이었죠. 죄인 서세은 이제 그만 모든 죄를 고백하고 순순히 오라를 받아라. 아니 고작 현감 따위가 어디 감히 판에게 호령을 하는가.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생사람을 잡느냐. 내 놈은 내 분노가 정녕 두렵지 않느냐. 이놈 죄인 서샘 내 죄를 내가 알렸다. 파구 사또는 서세의 은판에게 유지와 마님을 살해한 죄를 자백하라고 호통을 쳤습니다. 하지만 서세모 꿈쩍도 않고 버텼지요. 아니 증거가 없는데 어찌 사도가 삼판을 벌할 수 있겠습니까? 어차피 증거가 없으니 풀려날 것을 굳게 믿은 서세은 박. 또의 호통에도 빙글빙글 웃을 따름이었습니다. 증거도 없이 사대부를 체포한 죄 반드시 내가 처벌이리라.
무엇이라 증거가 없다고 정녕 그렇게 생각하느냐 잡아라. 이것이 증거 아니. 이게 무슨 일이랍니까? 소세은 받는 박사 또가 내던진 물건을 보고 대경 실색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귀신이라도 본 얼굴이었죠.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린 서세은 참판의 앞에 놓인 것은 그가 유지와 살해한 날 잃어버린 갓근이 있던 같습니다. 이 갓근을 알아보게 죽은 유지와 붙잡고 있단 바로 그 가근이란 말이다. 유지화. 피 맺힌 원한이 바로 내 놈의 죄의 증거이니 사실 파국의 사또는 서세운 참판을 잡아들이기 전 비밀리에 구암 좋은 뒷산으로 향했었다. 언수풀을 헤치고 산길을 한참을 오르자 그곳에는 지와 마님이 알려준 쌍둥이 바위가 정말로 있었던 것입니다. 올거니 이것이 바로 지화가 말한 바위였다. 자, 이제 여기를 봐서 증거를 찾아내야겠구나. 그곳에는 정말 계절에도 맞지 않는 석산이 흐드러지게 피어있지 뭡니까? 마을 사람들은 박사또에 지시대로 석산이 빈 자리를 파헤쳤습니다. 한참을 땅을 파내자. 땅 속에는 마치 잠이 든 것 같은 유지와 마님이 묻혀 있었습니다. 은기겁을 하며 뒤로 벌러덩 낮아 빠졌죠. 그리고 한 손에 무언가를 꼭 쥐고 있었는데에는 바로 서세연 참판에 갓근이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바람이 나서 야반도주를 했다는 유지와 마임은 사실 악독한 서세의 참판에 의해 목숨을 잃었다는 것이 명명백백해진 것입니다. 박사 또는 유지와 마임의 죽음을 비단에 소중히 감싸서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박사 또는 증거품인 그늘서 판의 눈앞에 들이 댔습니다. 그제 야섭하는 단번에 꿀 먹은 벙어리가 되고 말았죠.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린 서 참판 앞에서 박사또가 벼락같이 외쳤습니다. 어서이 천하의 몹쓸 놈의 목에 칼을 채우거라. 내 친히 직접 망나니가 목을 치는 것을 보겠다. 질질 끌려가면서 참판을 뒤로 하고 박사 또는 지와 마님이 당부했던 여동생도 구출해냈습니다. 예상대로 심한 매질을 당해서 온몸이 멍투성이 억울함을 사람들에게 미처 말도 못하고 박사또의 품에 안겨서 눈물만 하염없이 터뜨렸습니다. 그 후에 미와 마님은 자신을 구출해 지인 바우석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늘의 그물은 넓고 커서 엉성해 보이지만 무엇 하나 빠뜨리는 법이 다는 말이죠. 무릇 서세먼 같은 하는 죄를 저지르고도 능히 빠져나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만 악행은 반드시 죄값을 치르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곧 다음 이야기가 재생됩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옛날에 한 마을에 유수연이라는 아름다운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수연이는 처녀적의 일찍이 박유현 대감의 시집을 가서 어엿한 마님 노릇을 하고 있었죠. 그런 근데 대감은 어찌나 여색을 밝히고 풍류를 즐기는지 매일 밤 기생집을 돌아다니느라 수연 마님은 거들 떠보지도 않았답니다. 몸에 좋은 홍삼이나 녹용을 찾아서 저녁상에 올려보기도 하고 연지 곤지로 어여쁘게 치장하고 박대감 유혹해도
소용없었습니다. 도리어 기운이 넘쳐나서 3일 동안 집 밖을 돌아다니기 일쑤였죠. 박대감 신혼 첫날 이후로는 수연 마음에 터럭 하나 건드리지 않았답니다. 박대감 처음 남자를 알게 되며 욕구에 눈을 뜬 수연 마님은 아주 환장할 노릇이었죠. 밤만 되면 남자의 손이 그리운 나머지 이제는 저작 거리에 나가서 굵은 가지나 애호박을 보기만 해도 몸이 달아올랐습니다. 빨래 방망이를 매끄럽게 손질해서 홀로 풀어볼 해도 소용 없었습니다. 온몸이 땀에 흠뻑 젖을지 언정 남자로부터 얻을 수 있는 황홀경에 결코 도달할 수 없었답니다. 아, 이것이 음과 양의 조화라는 것이냐. 참으로 얇고도 크고 굵고 묵직한 그것이 어찌나 그립던지 홀로 이부자리를 적셔봐야 욕구는 소금물만 마신 듯 갈증만 심해질 뿐이었죠. 하지만 심성이 올곧은 수연, 마음은 차마 바람 피울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정갈하지 못한 본인을 탓하며 끓어오르는 욕구를 잠재우기 위해 매일 뒷산에 있는 절인 백년사에서 정성껏 공양을 드렸죠. 어느 날 아침 수연 마님은 예의 백년사에서 108배를 드리며 불경을 외웠습니다. 매일같이 했던 배였습니다. 오늘따라 이상하게 힘에 부치고 숨이 가파르게 차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지막 108번째 절을 끝마치고 기진맥진해 바닥에 주저앉았답니다. 수연 마음은 간신히 숨을 고르며 일어서려는데 그만 현기증이 온 나머지 다시 바닥에 풀썩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한 스님이 수연 마님을 부착했습니다. 스님은 수연 마님을 푹신한 방석을 끌어다 앉히고는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지 수연 마님은 연신 감사해하며 차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수연 마님을 도와준 스님은 너무나도 멋들어진 미 청년인 것입니다. 반들반들하게 머리를 밀었지만 오뚝한 콧날과 날카로운 턱선붓으로 그린 듯한 입꼬리까지. 지금까지 살면서 이렇게까지 잘생긴 청년은 본 적이 없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선뜻 건넨 선의가 너무나도 고마웠. 자기도 모르는 사이 두 볼이 발그레하게 상기 됐습니다. 분명 부처님께서 보살님의 정성스러운 열배에 답해 주실 겁니다. 수연 마님은 스님의 친절한 말과 감미로운 목소리에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한이 쳐다만 보다가 무심코 스님의 손목을 확 붙잡으며 이름을 물었지요. 그러나 본래 불도를 걷는 자는 여인을 멀리 해야 하는 법. 스님은 부드럽게 수연 마님의 소나기를 풀며 합장했다. 최근 백년사 주석으로 취임했지만 소승을 처음 보실 겁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나무아미탑을 운산 스님은 불경을 외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러나 수연 마님의 마음 한 곳에는 운산 스님이 깊게 자리 잡고 말았죠. 그 이후로 수연 마님은 매일 밤만 되면 운산 스님의 인자한 미소와 부드러운 손길이 떠올랐습니다. 이내 운산 스님이 몸 구석구석을 어루만지는 상상까지 이어졌죠. 결국 수연 마님은 매일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맨 아침
해가 뜰 때쯤에는 100년 사로 불이 나게 달려갔습니다. 항상 떡라든지 산삼 같은 것들을 가지고 저를 찾았죠. 운산 스님은 반갑게 맞이하였지만 그 이상 선을 넘는 일은 결코 없었습니다. 그 탓에 수연마님 만독 애가 탔습니다. 수연마님은 운산 스님만 보면 가슴이 답답하고 몸에 열이 올랐습니다. 저 희구 매끄러운 손으로 내 몸을 확 하고 움켜쥐어졌으면 불상 앞에서 절하는 동안에는 정갈한 마음으로 공양해 학원을 주체할 수 없이 욕구가 울컥울컥 샘솟았죠. 심지어 어느 날은 바라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속옷이 흠뻑 접기까지 했습니다. 민망한 나머지 보따리로 치마, 아랫 돌리를 가리고 서둘러 귀가해야 했죠. 수연 마음은 내가 이러다가 정말 제명에 못 가겠구나. 운산 스님을 반드시 내 것으로 해야겠다라고 결심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운산 스님은 수연 마음의 유혹에도 결코 넘어가는 법이 없었. 은근히 눈빛을 보내도 부드럽게 미소 질 뿐이었죠. 은근슬쩍 지나가면서 몸을 건드려 봐도 운산 스님은 끄덕 없었습니다. 수연 마님은 보통 방법으로는 저 스님을 잡아들일 수 없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한 가지 꾀를 떠올렸지. 다음날 아침 수연 마님은 운산 스님 앞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갑작스레 눈물을 흘리는 수연 마님을 보고 당황한 운 스님은 이유를 물었죠. 수연 마님은 서럽게 눈물을 흘리며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남편이 비싼 값을 치르고 미인도를 구매했는데 창고에 보관한 날부터 귀신이 나타났다는 거죠. 밤만 되면 식솔들을 괴롭히고 못살게 굴어서 없었는데 무당이 말하기를 지독한 세교 귀신이 들려서 젊고 건강한 양기를 인 남성이 와야 퇴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수연 마님은 부디 자신의 저지를 불쌍하게 여기어 귀신을 퇴치해달라고 운산 스님에게 간절히 흡수했지만 난처했던 수연 마음을 냉정하게 내줄 수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불경이 외워 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다 하다요. 스님의 불경 소리를 들으면 귀신도 마음 편히 성불할 것이 분명합니다. 운산 스님과 수연 마님은 나란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수연 마님은 귀신이 나타나는 창고로 스님을 인도했고 물론 수연 마님의 사연은 운산 스님을 집으로 데려오기 위한 거짓말이었습니다. 그 속내를 모르는 운산 스님은 수연 마님에게 이끌려 창고로 갔습니다. 창고에는 수연 마님이 말한 대로 아름다운 인을 그려놓은 미인도가 걸려 있었습니다. 어두컴컴한 창고에는 향과 촛불이 피워져 있었는데 그 탓인지 미인도가 더더욱 요사스럽게 보였습니다. 운산 스님은 합장을 하며 낮게 나무아미 탑을 하고 조였습니다. 자석만 되면 저 미인도에서 귀신이 나옵니다. 부디 저희 집안 좀 구해주셔요. 제가 정성의 불공을 들여 보겠습니다. 그동안 보살님은 밖에 나가 주시겠습니까? 아니에요. 저도 옆에서
스님을 돕겠습니다. 혹시나 위험할 수 있으니 자리를 피해 있으라고 해도 수연마님은 막무가 내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운산 스님은 목탁을 치며 불경을 외기 시작했습니다. 수연마님도 바로 곁에서 합장하고 정성스레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귀신이 성불하는 것을 바라는 운산 스님과 달리 수연마님은 어서 일을 치르고 싶은 마음을 담아 기도했지. 그렇게 자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창고 문이 홀로 덜컥 닫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분명 주변에 아무도 없었는데 말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밖에서 문을 단단히 걸어 잠그는 소리까지 들렸습니다. 물론 이는 모두 마님의 계략이었어. 수연마님은 시종들에게 자정이 되면 창고 문을 단단히 걸어 잠그는 지시를 해뒀거든요. 그 사실을 모르는 운산 스님은 더욱 두 눈을 칠끈 감고 목탁을 두들기며 불경을 외웠습니다. 그런 순진한 모습에 수연마님은 입맛을 다셨습니다. 벌써부터 가슴 속에 불꽃이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수연마님은 정말 세교 귀신에 들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수연마님은 저고리의 옷고름을 천천히 풀었습니다. 치마의 끈도 풀어내렸죠. 읽고 속이 훤히 비치는 속옷차림이 되었습니다. 늦가을이라 추울 법도 한데 수연마님의 몸은 풀덩이처럼 뜨거웠습니다. 수연마님은 운산 스님의 어깨에 살포시 손을 올렸습니다. 그러자 불경 외기에 집중하던 운산 스님도 화들짝 놀라 눈을 떴습니다. 눈앞에는 발라의 수연마님이 있었습니다. 수연마님은 마치 새벽 안개에 감싸인 듯 신비로웠고 우아했습니다. 가늘고 길게 그려진 눈. 섭은 먼 산에 가는 가지를 떠올리게 했죠. 수연마님이 야릇한 눈으로 운산 스님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고유한 달빛 아래에 핀 매화꽃처럼 우아했습니다. 운산 스님은 못된 색욕 귀신이 마님에게 들러 붙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단아한 수연마님이 이런 음란한 미소를 지을 리 없을 테니까요. 운산 스님은 엄한 목소리로 경고하며 목탁을 두들겼습니다. 내 놈 잡기가 감히 수연마님을 희롱하는 부처님 진노가 두렵지 않더냐. 제가 두려운 것은 부처님이 아니라 매일 독서 공방하는 외로운 밤이랍니다. 수연마님은 그렇게 말하며 운산 스님 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름다운 여인의 살결이 제 아무리 자제심 강한 운산 스님이라 수연마님의 교회는 당해낼 도리가 없었습니다. 사실 운산 스님도 수연마님이 한 접근을 모르고 있었던 것은 아니랍니다. 다만 단단한 불심으로 힘겹게 참아내고 있었던 것뿐이죠. 그런 수연마님이 적극적으로 살을 맞더니 천하의 운산 스님도 서서히 인내심에 한계가 오고 있었습니다. 수연마님도 몸이 뜨거운 것을 넘어 그곳이 흠뻑 젖어서 제대로서 있기가 힘들 정도였습니다. 수연마님의 손이 운산 스님의 가슴을 쓰다듬고 점점 아래로
내려가였고 아랫도리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뭡니까? 이미 운산. 스님의 그것은 승복을 뚫고 나올 정도로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수연마님은 빨래 방망이 같은 그것을 부드럽게 감싸주었습니다. 잡는 것만으로도 수연 마님은 깊은 탄성을 내며 몸을 바르르 떨었죠. 꿈에 그리던 뜨겁고 맥박치는 굵고 단단한 물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운산 스님은 수연 마음을 덮치고 싶은 충동을 이겨냈습니다. 수연 마음을 밀어내고 창고 문으로 가서 문을 두들겼지만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시종들은 이미 수연 마음의 명령대로 창고 문을 단단히 잠궈버려서 내일 아침이 될 때까지 굳게 닫혀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수연 마님은 그것을 벌떡 세워놓고 애처롭게 문을 두들기는 운산 스님의 등에 부드럽게 몸을 포개딱지 스님의 등에 닿지요. 운산 스님의 인내심은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수연 마음의 운산 스님의 귀에 달콤하게 속삭였습니다. 참고해서 저와 하룻밤을 보내지 않으시면 절대로 나가지 못한답니다. 운산 스님은 결국 수연 마음의 유혹에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거칠게 콧김을 뿜으며 수연 마님을 강하게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창고 바닥에 눕혀 거사를 치렀죠. 흡사 짐승 2마리가 뒤엉키는 듯 했습니다. 수연 마님은 거칠게 자신의 몸을 움켜잡는 운산 스님의 손길만 몇 번이나 천국을 경험했습니다. 이윽고 한반도 사용하지 않았던 않았던 단한 물건이 몸으로 쑥 들어오자 수연 마님은 탄성을 터뜨리며 몸을 떨었습니다. 이거구나, 이거의 맛이구나, 아이고 스님 타고 나셨습니다. 정말 이번이 처음이십니까? 불경을 외면서 항상 마님 생각뿐이었습니다. 이번이 처음일 뿐이 진저 마음속으로 수십 수백 번을 생각했습니다. 수연 마님과 운산 스님은 그렇게 세교 귀신을 핑계로 밤새도 아침까지 큰일을 치렀죠. 수연 마님은 지칠 줄 모르는 운산 스님의 정력에 탄복하며 셀 수 없을 만큼 하늘로 올라갔다가 내려왔습니다. 이후로도 귀신의 넋을 달래기 위해 공양을 드린다는 명목으로 스님의 방문은 이어졌습니다. 그렇게 수연 마님은 부족했던 욕구를 모두 채우면서 행복하게 하루하루를 보냈죠. 하지만 꼬리가 너무 길었던 탓일까요? 항상 마님과 창고에 들어가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이가 있었으니 바로 박대감되의 여종 임현주였습니다. 이에 현주는 호기심을 못 이기고 몰래 마님과 스님이 들어간 창고를 엿받지만이나 망측 광경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스님과 마님이 헐벗고 바닥에서 뱀처럼 뒤엉켜 있는 겁니다. 현주는 아주 땡 잡았다고 생각했죠. 이것으로 수연 마음을 협박하면 돈도 뜯어내고 박대감 댁에서 아주 떵떵거리면서 지낼 수 있을 테니까요. 아무렴 굳은 일을 매일같이 대신해 주고 있는데 이 정도는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현주는 다음날 수연 마음의 안방을 찾아갔습니다. 그러고는
대감댁에게 스님이랑 붙어먹고 있는 것을 들키고 싶지 않으면 매달 100냥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저에게 일 시킬 생각일랑 하지 마셔. 현주의 태도에 수연 마음은 당황스러운 나머지 분노보다는 수치스러워서 얼굴을 들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박대감께의 사실을 들키면 크게 경을 치를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너무나도 무서웠지. 어쩔 수 없이 현주의 제안을 수락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하지만 그러고 현주가 자리를 떠나자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죠. 사실 현주는 집안의 집기나 마님의 물건을 훔쳐서 몰래 저작거리 파는 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수연 마님은 그런 현주의 나쁜 손버릇 알고 있었지만 어린 시절부터 수발을 들었던 것이 고마워서 눈을 감아주고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아무래도 못된 도둑 고양이 년을 혼내줘야겠다. 수연 마을 종들에게 값비싼 연지를 들여왔는데 창고에 보관하고 있다는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이를 저작 거리에 내다 팔면 큰 돈을 만질 수 있다고 말이죠. 이 소식은 시종들 사이에 순식간에 퍼졌고 당연히 욕심 많은 현주의 귀에도 들어왔죠. 현주는 옳거니 하고는 해가지고 어두워진 틈을 타서 창고로 몰래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창고 물건을 뒤적거리며 연지를 찾았죠. 그런데 오랜만에 와보니 차부터 은그릇 쉬며 값이 나갈 물건이 꽤나 많은 겁니다. 현주는 훔치러 온 연지는 까먹고 이것저것 보다리 담아서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박대감이 창고로 들어온 겁니다. 화들짝 놀란 현주는 물건을 담던 보따리를 얼른 등 뒤로 숨기고 두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아이고, 대감 날이 늦은 시간에 여기서 무얼 하시고 계십니까? 마누라가 새로운 미인도를 선물하겠다고 해서 창고로 왔는데 너는 어인일이냐? 현주와 박대감이 영문을 모르고 서로 대화하고 있던 찰나 갑작스레 창고 문이 닫히던 악월새가 올라갔습니다. 갑자기 이것이 무슨 일일까요? 그것은 바로 수연 마님이 있습니다. 현주는 수연 마님의 꾀에서 소가 물건을 훔치고 있던 짓거리를 그대로 들키게 될 상황이었습니다. 아이고 여기 지금 귀신이 들어서 안에서 큰일을 치르지 못하면 창고 문이 절대로 열리지 않습니다. 수연 마님은 능청스럽게 연기하며 큰 목소리로 떠들었지. 현주는 그 말을 듣고는 머리가 아득해졌다. 이의 계략에 꼼짝없이 당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지금 물건을 훔치던 잘못을 박대감께 이 시을짓고 하던지 아니면 귀신 들린 척하며 박대감 유혹을 하던지 양자택일의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현주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박대감님 오늘따라 어찌 일이 멋들어지다. 올라서 참을 수가 없습니다. 현주는 대감을 유혹하며 옷고름을 풀었습니다. 여색을 심히 밝히는 대감은 영문을 몰랐지만 평소의 꼬리를 살랑살랑 흔드는 현주에게 몰래 욕구를 품고 있었기 때문에 기분이 나쁘지는 않았죠. 결국 박대감 껄껄 웃으면서 현주를 품에 안았습니다. 오늘이 못된 세교 귀신을 이 몸이 직접 성불시켜
줘야겠구나. 그렇게 현주는 늙은이 박대감 큰일을 치르게 됐습니다. 박대감 마누라도 허락했다. 아주 신나게 현주와 놀아날 수 있었죠. 그런데 이게 또 영 나쁘지 않은 겁니다. 그렇게 현주는 박대감 밤새도록 창고에서 거사를 치러야 했지요. 이후 박대감 수연 마임은 번갈아 가면서 창고를 사용하며 각자 서로의 욕구를 충족시키며 살았답니다. 그야말로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결과인 가히 것이 좌우 영특한 수연 마님에게 권모술수를 부리던 현주는 소탐대실 하여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우리 모두 지나친 욕심은 부리지 말고 각자의 처지에 맞게 성실하고 바르게 살아야겠습니다. 곧 다음 이야기가 재생됩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옛날 조선시대 평안도 지역에는 조윤상, 대감이 아는 심술쟁이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조대감은 조정의 인삼을 관리하는 관직인 삼정승을 역임하고 있었는데 성질이 고약하고 욕심쟁이로 유명했지요. 특히 조대감은 나라에서 주는 녹봉이 언제나 불만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찬이 아고하는 새로운 머슴을 집에 들였습니다. 찬이는 글도 제대로 못 읽고 말도 제대로 못하는 바보 천치였지만 힘이 장사라서 아무리 무거운 물건이라도 번쩍번쩍 들어옮겼답니다. 바보라서 품싸이라고 오는 삼시세끼 챙겨주는 것이 다였습니다. 항상 기생집에서 돈을 흥청망청 쓰는 조대감은 돈을 아낄 수 있어서 횡재하고 생각했죠. 그런데 바보라도 또 이런 바보가 없어서 항상 조대감의 속을 썩였다 하나를 알려주면 둘을 까먹고 둘을 알려주면 셋을 까먹는 멍청하기. 짝이 없는 청년이었고 오늘도 나무를 하러 나갔다가 조대감이 아끼는 소나무까지 잘라버렸습니다. 허우대 멀쩡하고 힘이 세면 뭐합니까? 조대감은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서 찬이를 몽둥이로 심하게 매질하고 저녁밥도 굶겨 버렸습니다. 속상해진 찬이는 우물가에서 물배를 채우고 상처투성이 몸을 닦았습니다. 그때 황소의 마님은 잠깐 별채로 가는 길에 우통 벗고 냉수로 몸을 닦는 찬이를 보게 됐습니다. 소위 마님은 깜짝 놀라고 말았지요. 항상 꾀죄죄하고 멍청했던 찬이의 깔끔하게 씻은 모습은 너무나도 잘생긴 청년이었습니다. 그뿐입니까? 다부진 가슴팍 불끈불끈 밝은 육을 보고 있노라니 소위 마님은 잠시 처녀때로 돌아간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심장이 속절없이 두근거리고 온몸이 후끈. 거렸지 맨날 기생집 계집질을 정신 팔린 조대감은 젊고 팔팔한 소위 마님을 독수 공방하는 일수였죠. 때문에 소위 마님은 찬이의 산에 닿은 몸을 보자 잊고 있던 욕구가 장작 불처럼 불타올랐습니다. 안 되겠다네. 이러다가는 오늘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우다 소위 마님은 찬이를 불렀습니다. 천치인 찬이는 몸을 재닦지도 않고 헐레벌떡
마님한테 갔죠. 오늘 밤에 할 일이 있다. 다른 사람한테는 절대 말하지 말고 자정이 되면 내 방에 오너라 힘께나 써야 하는 일이니 주방에서 쌀밥이라도 좀 챙겨 먹고 누가 뭐라 그러면 내가 허락했다고 말하려 무나 소위 마님은 그렇게 말하고 후다닥 자리에서 벗어났습니다. 물이 가슴팍을 타고 뚝뚝 흐르는 것을 계속 보고 있다가는 지금이라도 당장 밥 져버릴 것 같기 때문이죠. 찬이는 그저 영문도 모르고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에 그저 신이 났습니다. 그렇게 저녁이 되었습니다. 조대감은 기생집으로 집안을 비웠고 식솔들 모두 잠든 야심한 밤이었어. 찬이는 조용히 마님이 있는 안방을 들렸습니다. 방 안에는 어스름한 촛불 하나만 켜져 있었고 그곳에는 마님이 등을 돌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마님 찬이 맞습니다. 요시키실 일이 무엇일까시 소위 마님은 등을 돌린 채 어깨 좀 주물러 보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저고리의 옷고름을 스르륵 푸는 것 아닙니까? 마님의 목덜미와 어깨는 촛불 아래에서도 하얗게 빛이 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바보 찬이는 별 생각이 없었습니다. 냅다님의 어깨를 주물럭주물럭 안마하기 시작했죠. 그런 찬이의 손길에 달이 난 것은 오히려 마님이 있습니다. 억센. 찬이의 소나기가 한 번 조일 때마다 소위 마님의 그곳이 촉촉하게 젖어 갔습니다. 거칠고 요령 없는 손길이지만 어깨로부터 가슴까지 찌리리 전기가 오르는 것 같았죠. 아주 시원하구나. 그런데 내가 이상하게 다리가 부어서 그러는데 다리도 좀 주물러 보렴. 물론입니다. 마님 어디든 맡겨만 주십시오. 소위 마님은 치마를 허벅지 위까지 걷어올렸죠. 찬이는 마님의 발바닥부터 종아리를 타고 허벅지까지 성심성의껏 주물렀다. 이에 살은 갓난아기의 볼살 처짐 기분 좋은 향기가 났습니다. 이윽고 찬이의 손이 허벅지까지 다다르자 소위 마님은 이미 방바닥을 흥건하게 적실 정도로 아주 홍수가 나버렸습니다. 그제야 찬이는 손에 미끌거리는 것이 닿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많이 힘드신 것 같습니다. 땀을 정말 많이 흐릅니다. 그러게 많이다. 내가 직접 손으로 닦아 줘야겠다. 소위 마님은 그렇게 말하며 다리를 양옆으로 벌렸습니다. 찬이는 땀을 닦으려면 천으로 닦아야 하는데 어째서 손으로 닦으시는 걸까 하고 의문을 품었지만 밥도 챙겨주시고 상냥하게 대해주시는 마님의 기분을 상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지요. 바보가 뭐 알겠습니까? 찬이는 그대로 소위 마님의 그곳을 손으로 이리저리 문질러 닦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소위 마님이 파르르 격려하면서 찬이의 팔을 허벅지로 확 움켜 잡는 것이 아닙니까? 찬이는 깜짝 놀라서 마님을 바라봤습니다. 마님의 얼굴을 발갛게 상기되어서 개슴츠레하게 찬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소위 마님은 이제 한캐였습니다. 마님 닦는 고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요물이 계속 나옵니다.
오냐. 닦는 것이 아니라 아주 틀어막아야 할 것 같구나. 소위 마님은 그렇게 말하고는 찬이의 아랫 돌리로 손을 가져갔습니다. 찬이는 소위 마님이 갑작스럽게 자신을 만져서 당황했죠. 찬이는 여전히 영문을 몰랐지만 소위 마님의 부드럽고 간질거리는 손길에 어느새 아랫도리가 팽팽하게 부풀어 올랐습니다. 마님은 찬이의 엄청난 괴물을 쥐어보니 더더욱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정도면 정말 물살 틈 없이 아주 가득 채우겠다. 어지간히 굵고 단단한 것이 아니면 물이 질질 새울 수 있으니 말이다. 그렇게 소위 마님은 찬이의 바지를 냅다 내렸습니다. 그리고 큼직한 찬이의 물건으로 거사를 시작했는데 좁은 그곳을 비집고 들어오는 대물에 소위 마님은 헉하고 숨을 내뱉었습니다. 정말 난생 태어나서 맛보는 기분이었죠. 찬이도 마님이 기뻐하자 더욱 신명나게 움직였습니다. 곧 이어 방 하는 후끈한 열기로 가득 차버렸답니다. 찬이와 소위 마님은 초대감이 돌아오고 나서도 거사를 밤이 새도록 즐겼습니다. 조대감은 어차피 고주망태 돌아와서 세상 모르고 잠이 드는 바람에 황마님이 있든 없든 신경도 쓰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소위 마님은 말끔하게 옷을 다시 차려입고 모른 채 있습니다. 그 날 이후로도 마님은 대감이 자리를 비울 때마다 찬이를 방으로 불렀습니다. 아래에서 물이 새는데 찬이가 없으면 틀어막을 길이 없다는 명목으로 말입니다. 하지만 찬이를 맛보면 맛볼 수 소위 마님의 욕구는 채워지기커녕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조대감 눈치를 보면서 일주일에 한 번이나 많아야 2번 해야 하니 미치겠는 것이죠. 그야말로 답답할 노릇이었습니다. 한편 조대감은 시름에 잠겨 있었습니다. 기생집에서 흥청망청 돈을 쓰고 골에서 연달아 돈을 잃다 보니 고리 대금업자에게 돈까지 빌려서 주머니 사정이 영 좋지 않은 겁니다. 고민하던 주대감은 조정에 납품하는 대량의 인삼을 청나라로 가는 밀수군 비싼 값으로 넘기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짝으로 인을 옮겨야 하는데 도저히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인 겁니다. 그때 조대감은 바보 찬이가 또 실수를 해서 간장 항아리를 깨먹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간장 항아리는 성인 남성 하나가 들어갈 만큼 커다래 그걸 또 용케 혼자 옮기기는 했습니다. 옳지. 저 멍청한 놈 힘 하나는 끝내줬지. 저 녀석을 이용하면 되겠다. 바보 이뿐만 아니라 너무 늙거나 이 건방져 보였던 모습들은 모두 깡그리 짐꾼으로 시켜서 일이 끝나면 아무도 모르게 처치하면 되었습니다. 그러면 비밀이 새나갈 위험이 없죠. 완벽한 계획이었습니다. 조대감은 소위 마임을 시켜서 밀수에 동원될 일꾼들을 모았죠. 하지만 그것은 조대감의 실수였습니다. 소위 마님은 조대감의 계획을 듣고 그야말로 저로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빈털터리 다 파멸도 하나
제대로 못하는 조대감을 이번 기회에 처리하는 것이죠. 인삼밀수에 회방을 놓고 그 소란을 틈타 소위 마임은 양질의 인삼을 재배하는 조선 고유의 기술을 팔아넘기기로 했습니다. 정말로 기가 막힐 노릇이지요. 남편과 부인 모두 똑같이 매국노 짓을 저지르기로 계획한 것을 보면 그야말로 천생연분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조 대감이 일을 꾸미는 동안 소위 마님도 똑같이 적나라 밀정과 긴밀하게 연락했지만 이에게도 몰래 귀띠 했습니다. 똑같은 달구지. 2대를 준비할 터이니 인삼이 있는 달구지는 빼돌리고 나머지 하나에는 지푸라기를 잔뜩 넣고 불을 질러버리라고 말입니다. 그러면 포졸들이 불을 포고 현장에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죠. 찬이는 그저 멍청하게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결전의 밤이 됐습니다. 조대감은 있는 돈 없는 돈 다 그러다가 살수와 왈패들의 고용하고 은밀하게 항구에서 청나라 밀수군들과 접선했다. 그이 인삼을 가득 실은 달구지 안전하게 배로 옮기면 될 일이었습니다. 이 거래만 성사되면 당분간은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것이. 감욕에 눈이 먼저 대감은 실실 웃으며 손바닥을 비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갑자기 인삼을 실은 달구지가 활활 불이 붙기 시작한 것 아닙니까? 깜짝 놀란 밀수꾼들이 불을 끄기 위해 우왕좌왕했습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포졸들이 현장을 들이닥쳤습니다.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불을 보고 온 것이라기는 포졸들이 들이닥친 시간이 너무 빨랐습니다. 이 천하의 몹쓸 매국놈들 어딜 감히 임금님에게 바치는 귀중한 인삼에 손을 대느냐 순순히 무기를 버리고 투항하라. 심지어 포조 이끌고 나타난 사람은 바보 천치 박찬이 있습니다. 사실 찬이는 의금부에 속한 비밀수사관 의금부 도사였다 것입니다. 항상 폐악질을 일삼던 조 대감을 감시하기 위해 머슴으로 잠입해 있었던 것이죠. 바보 연기를 한 덕분에 조 대감은 찬이가 의금부 도사라는 것을 꿈에도 상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조 대감은 나돈에도 손을 대고 그 돈으로 기생지옥이었습니다. 게다가 조정에 납품하는 인삼에 손을 댄 것은 크나큰 죄였어요. 조 대감은 찬이가 의금 부였다. 그것은 꿈에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연실색한 조 대감은 냅다 줄 행랑을 치려다가 찬이에게 붙잡혀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조 대감은 벌벌 떨면서 머리를 땅에 받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용서를 빌기에는 늦어버렸죠. 찬이는 포졸들을 호해 조 대감의 오라줄로 단단히 포박 차. 그러나 우리의 박찬희 도사는 아직 해야 할 일이 하나 더 남았습니다. 더 큰 죄를 저지른 황소의 마님을 붙잡아야 할 차례였습니다. 지금쯤 바로 옆 항구에서 소란을 듣고 기밀 문서를 청나라 밀과 거래가 한창일 것입니다. 찬이 도사는 말을 타고 바람처럼
현장으로 달렸습니다. 사실 찬이 도사는 소위 마님이 넘기려는 기밀 문서를 이미 가짜로 바꿔치기 했답니다. 기밀 문서 대신에 두루마리에는 야릇한 준하가 그려져 있었죠. 청나라 밀정을 그것을 발견하고 분노하며 소위 마님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는 노예로 부려먹기 위해 강제로 배에 태우려고 했죠. 사실은 이대로 소위 마님이 청나라로 끌려가도록 내버려 두어도 됐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벌이 되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잠입하고 있는 동안 소위 마님과 정을 나눈 탓일까요? 몹쓸 남편을 만났지만 그저 나쁘기만 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찬이는 알 수 있었습니다. 조대감이 몸종들에게 모질게 굴어도 소위 마님은 항상 상냥하게 아랫사람들을 댔습니다. 비록 욕정 때문에 찬이를 더욱 각별하게 취급해서 할 기회를 줘야 했습니다. 어딜 그리 급하게 가느냐 갈 때는 가더라도 내 칼맛음 보고 가야지. 그때 찬이 도사가 현장을 급습했습니다. 소위 마님은 밧줄에 묶여서 찬이 도사를 발견하고 두 눈을 의심했습니다. 칠하지 못하던 찬이의 모습은 온데 간데 없고 멋들어지는 제복에 말을 탄 모습은 흡사 장군님을 연상케 했으니까요. 10명은 되어 보이는 청나라 밀들이 검을 뽑아 들어 찬이도 말에서 내려 검손잡이를 쥐었습니다. 이래저래 싸움을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두운 선착장에는 긴장감이 감돌았고 얼굴에 두건을 감싼 밀정은 빠르게 찬이를 둘러쌌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찬이 도사는 무과를 수석으로 합격한 걸출한 인물이었습니다. 고작 10명 남짓한 밀정 찬이를 막을 수 없었죠. 순간 찬이가 바람처럼 달려들어 검을 휘둘렀습니다. 밀정을 막아낼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한 합에 한 명씩 목이 떨어졌습니다. 소위 마님의 눈에는 그저 검날이 달빛에 반사되어 번쩍이는 것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순식간에 밀정을 쓰러뜨린 찬이는 소위 마님을 묶은 밧줄을 풀어줬습니다. 그렇게 소위 마님까지 구출하고 돌아온 찬이는 조대감은 물론이고 관련된 매국노들을 모조리 일망타진했답니다. 그나마 잠보 하늘에 피할 수